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 구상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아팠다며 혁신 성장이 중요하고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진행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양측이 문제 해결에 기초 기반을 마련했다며 회담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에 145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연루된 전 현직 임직원들은 무더기로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택 거래 가격이 개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 하락하고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중점은 경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무려 35번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우선 문 대통령이 밝힌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은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무려 35번이나 나오면서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음에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악화된 고용지표와 부의 양극화 등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는 국민의 삶에서 경제정책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만큼 고용 악화는 뼈아픈 부분이었을 텐데요. 올해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까?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청년 고용 등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력 제조업 구조조정과 이를 둘러싼 서비스 산업 악화로 지표가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의 일부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 확대 등 최근 노동정책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도 파격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기자들의 질문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든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신년사나 기자회견을 할 때 하는 모습인데 일단 주재하는 사회를 직접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 20분 정도는 일단 이제 이 본관 1층에서 이 기자 간담회처럼 이제 전문을 잇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다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영빈관으로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모인 데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질문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출입 기자들한테 질문 순서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영역, 분야, 정치, 사회, 외교 나눠줍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 전문회에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언급이 많았어요. 특히나 앞서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35번입니다. 지난해 9번에 불과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쓴 단어가 혁신이에요. 혁신은 21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지난해처럼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가치 그리고 공정경제에 굉장히 방점을 뒀던 것을 이번에 혁신경제를 통해서 어떤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좀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두지휘한 것도 물론 지금 이제 80분 당초 한 80분 정도였는데 2시간이 넘어가니까 고민정 부대변인이 지금 스톱시켰어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고 있어서 스톱시킨 상황인데 이것도 어쩌면 소통을 좀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이제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이 35번이나 경제를 언급을 했고 혁신이란 말을 21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위중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앞에 초안에는 그동안 우리 굉장히 보수 언론들이 지적을 해갔던 우리 경제가 굉장히 뭐 위기에 빠진 굉장히 헤어날 수 없는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반증이라도 하듯 문 대통령은 30, 50클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한 3만 2천 불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인구 5천만이면서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7번째다. 그리고 6천억 달러의 수출로 세계 6위다라는 것을 화두에 던지면서도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이제 위의 마중물 굉장히 상위 대기업과 일부 대기업과 그리고 상위층 소득만의 어떤 이제 이 성장의 과실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밑으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잘못되고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방향 전반적인 현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는 길이다. 때문에 이제 이 앞으로 올해는 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뤄내 나가겠다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연일 경제 성과를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런 면이 좀 드러났었죠. 맞습니다. 사실은 뭐 계속해서 지금 지난 3분기 반도체가 주춤하고요. 지금 바이오 역시 지금 뭐 이 분식회계 때문에 1, 2위 업체가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 게임 업체, 세계 13위 게임 업체가 지금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의 우리 성장 동력이 뭐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들 수소차, 미래차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혁신 성장을 통한 이제 규제 개혁을 외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성장률은 2% 중후반대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처럼 이제 고도의 성장을 이뤘었던 인구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전통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래 모은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현실 인식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문 대통령은 또 재차 기존의 그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도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어떤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계속해서 가져나가겠다. 네. 경기 한 모방송 기자가 아니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어려우니 전문가들은 이 현 정부의 경제 체제를 전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돌직구를 알렸어요. 예. 돌직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현 정부의 정책 기준 흔들림 없이 간다. 이 방향은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느냐. 1대 99 사회. 승자 독식 경제가 이제 경제 불평등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거의 해법은 역시 사람 중심의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나가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이거를 만들어가겠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도 잠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에 또 오늘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기업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기본 인프라를 했던 것들 그리고 올해 예산 가운데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예산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고요. 네. 당장 필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혁신 그리고 투자다라는 겁니다. 투자가 급감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임금을 올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을 꼽으라면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좀 달라지고 있다. 네. 이런 인식 변화에 물론 긍정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과가 뒷받침돼야 되는 그게 이제 올해 원년 집권 3년 차인 올해에 이제 규제 개혁과 혁신이 선택이 아닌 이제 생존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단연 화두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난해 참사 수준의 고용 지표를 두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뭐 대책 마련 언급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지난해 전체 고용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4조 원이었고요. 네. 2년간 따지면 45조 원이라는 일자리 자금을 투입했지만 고용은 쇼크, 절벽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만 건을 밑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 대통령의 인식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것은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이 부진했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특히나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구조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야말로 이제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이 함께 작동하도록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최저임금 얘기가 질문에 나왔지만 교묘하게 좀 피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노사가 모두 불만인 이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를 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또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좀 피해가서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경제인식을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또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베이징에서 지난 사흘간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오늘 미국과 중국이 협상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지속적인 검증과 효과적인 집행을 조건으로 하는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무역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양측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상당한 양의 농산물, 에너지 등 기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강제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파국을 피하고 합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인데요.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언론 등은 이 협의 이행 방안을 두고 양국 간의 이견이 여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쟁점 사항이 중국의 미래산업 육성 등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3월 1일 최종 시한까지의 최종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북한에 초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북한 공식 방문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초청을 수락한 뒤 관련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등의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개막된 미국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각 기업마다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당장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우형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모든 전자제품을 선 없이 충전할 수 있는 방입니다. 각 가구나 바구니 속 안에 굉장히 작은 크기의 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충전지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까지 인공지능이 학습해 어디에 올려놔도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 CES에서는 로봇과 같은 화려한 신기술 제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희 특별 취재팀 두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동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현재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저는 지금 열차에 서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에 헤드폰을 낀 채로 음악은 크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지를 놓칠 걱정은 없습니다. 이 헤드폰은 아무리 노래를 크게 듣고 있더라도 도착 안내 음성을 인공지능이 인식해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다가 목적지를 놓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헤드폰만 있다면 그럴 걱정은 놓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어느새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별다를 것 없던 우리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신호등은 휠체어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초록불로 바뀝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보행자도 쉽게 건널 수 있게 만드는 작은 배려가 인공지능을 만나서 우리의 삶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이 캠핑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사, TV 타임. 오케이. 이렇게 자동차와 사람이 대화하듯이 말이죠. 현재 자동차의 발전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만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윤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지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해외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내와 다른 점은 이미 일부 회사들이 이 자율주행차를 통한 배달 서비스, 택배 사업 등 운송 분야부터 자율주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포드가 개발한 택배 전용 자율주행차입니다. 월마트와 제휴를 맺고 미국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launching our self-driving vehicle complete system in 2021. So we're doing that because we want to empower people to get back time that they have. 독일 자동차 역시 자율주행 컨셉카를 내놨는데요. 생긴 건 상자와 비슷한데요. 당장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우리 삶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It's the same thing as having a taxi. So it really reduces the amount of input needed to travel and get places, and then it makes the whole thing a lot better.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기술 개발이 미뤄지는 동안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차가 일상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ES 북한 전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지에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SBS CNBC 우형준입니다. 서울시가 경제 살리기를 골자로 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서울시가 민선 7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고요? 네, 서울시가 밝힌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시 안에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홍릉과 마곡, 양재, 창동, 상암과 개포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거점으로 본격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곳들은 바이오 의료 허브와 R&D 융복합, 또 K-팝 문화 콘텐츠 단지 등이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또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과 유급 병가제 등이 본격 시행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이 4년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또 청년의 시정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 조직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 기자, 그 밖에 또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네, 우선 주거와 관련해서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에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5,400세대, 국공유지 복합개발로 또 임대주택 1,000세대를 각각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GTS 구축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요.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용량 열차 도입을 완료하고 지하철 2, 3호선 노후 전동차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역에 보행 특구를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BMW 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BMW 코리아에 대한 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출가스 인증 논란을 일으킨 BMW 코리아와 전 현직 임직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BMW 코리아는 지난해 3월 기소됐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정상인 것처럼 인증을 받고 최근까지 차량 2만 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한 후 차량을 수입한 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또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BMW 코리아는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BMW 코리아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라 벌금 14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된 전 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부과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은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네, 법원에 엄격한 판결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BMW는 이미지 추락과 이에 따른 추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BMW는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판매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MW는 2015년까지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지만 최근에는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BMW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 대상 지원자나 회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전국 집값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올해 전국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걸로 전망됐나요? 네, 먼저 매매 가격은 전국 평균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0.5% 떨어지고 지방은 이보다 큰 1.8% 하락을 예측했는데요.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국지적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세제 개편, 여기에 규제 지역 추가 등 정부 정책이 전반적인 하락세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보류하거나 구입 시기를 조정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81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값은 입주 물량이 늘면서 2.4%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강 기자, 지난해 집값 동향도 나왔죠? 네. 감정원은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017년과 비교해 1.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주택 가격은 6.2% 올랐고 아파트 값은 무려 8% 상승했습니다. 감정원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나 9.13 대책에 따라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집값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서울과 대전,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80만 1000건으로 2017년에 비해 8.5%나 떨어졌고 주택 시장이 회복됐던 2014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국세 수입은 279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 원 늘면서 연간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늘고 원유 수입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LG화학이 중국 난징 배터리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해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LG화학은 난징시와 체결한 투자 계약에 따라 신강 경제개발구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1공장과 소형 배터리 공장에 2020년까지 각각 6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이 12월 FOMC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점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역시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약간 변동성 있는 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206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오름세 68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종목들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어닝 쇼크 후폭풍의 우려가 깊었는데요. 지금 빠르게 극복을 한 모습입니다. 0.8%까지 오르면서 3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첫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1% 오름세 2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OE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세 이뤄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하락세입니다. 지금 4분기 실적 예상치가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2% 하락세 1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